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3월 24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김여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예, 월요일에 뉴스 리액터를 맡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탄핵 선고 이후 이야기를 하게 될 줄 기대했었는데 여전히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참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 너무 지금 장기화되다 보니까 참 헌법재판관들도 나름의 고충은 있겠습니다만은 제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시고 또 공론 분열이 너무 심각해져서 참 걱정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키워드도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빨리 들어가 보죠. 네, 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 네, 기각 5, 인용 하나, 각하 둘 이렇게 나왔죠? 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김복현 재판관이 기각 의견이었고요. 정계선 재판관이 인용, 그리고 정영식,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 결정을 내리는 등 재판관들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우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쟁점들을 살펴보면요.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묵인 방조, 그리고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을 회피한 것,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 등을 포함한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이 총 5가지인데요.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정미 4명의 재판관은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이 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이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이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국회가 3명의 재판관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거부를 한 것이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렇게 짚었는데요. 다만 이것이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이 최상목 대행이 이후에 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이 헌법 질서가 일부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같은 이 쟁점에 대해서 김복형 재판관은 이 기각 의견에 동참을 한다고 하면서도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거부한 것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이 재판관 임명 거부와 그리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은 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이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간 한덕수 총리 측은 이 탄핵 심판 청구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내왔는데요. 국무총리가 이 대통령 대행 직위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 정족수 200석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 6명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가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본래 신분상의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이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151석 이것이 적용돼야 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본 점도 주목됩니다. 반면 이제 정영식 그리고 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네, 댓글창에도 불안해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오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연관해서 좀 우리가 볼 부분이 있을까요? 예, 우선은 한덕수 총리의 이 결정문을 보면 뭐 나름의 예고편처럼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사건과 한덕수 총리 사건이 내용은 비슷하지만 각자 지금 탄핵 심판으로 올라온 대상, 그 심판 대상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이라서 사실은 띄워놓고 봐야 됩니다만은 오늘 한덕수 총리 사건 중에서도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개연성을 부인하고 또 국무회의에 대해 가지고도 절차적인 위법 사항이 있어서 본인은 모른다 이런 입장을 많이 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훨씬 더 높아졌다. 이런 상관관계 속에서는 뭐 별개의 사건입니다만은 한덕수 총리를 기각으로서 직에 복귀시킴으로써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지금 이 평의가 8대 0으로 파면이라고 하는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뭐 오늘 이 결정문 보기 전부터도 이건 분명히 내부에서
1 내지 2명, 그러니까 1 내지 2명 정도는 아마 좀 의견을 강하게 내면서 절차적인 흠결, 절차적인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기각 의견 5명이 다 같은 5명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 있는 김복형 재판관, 이분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상당 부분 한덕수 총리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그런 이유를 설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도 상당 부분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아마 내부에서 좀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결정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YTN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이제 일반 정기 선고가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중요한 것들을 바로 하지 않으니까 금요일도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재가 왜 그렇게 시간을 더 끌고 있느냐, 내지는 한덕수 총리 사건부터 왜 먼저 하면서 원칙을 깼느냐, 이게 문제 제기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사건에서 파면을 안 내릴 방법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물론 파면을 내리는 과정 속에 지금 현재 8명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가능하면 8대 0으로 인용을 하기 위한 전 나름의 좀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예. 그 속에서 좀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복형 재판관을 뭐 비롯해서 일부 재판관들이 만약에 끝까지 어떠한 뭐 8대 0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저항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뭐 충분히 판결을 통해 가지고 뭐 7대 1, 6대 2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헌법재판소가 뭐 그렇게 이제는 늦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저는 인용 판결 전 내릴 것이다라고 저는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이제 복귀하면서 입장했죠. 네, 헌재에서 기각 결정 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이제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 국익을 확보하는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의 어떤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는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할 것이냐 이런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는 또 뵙겠다라고 하면서 답을 피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도 오늘 이제 판결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주도의 이 탄핵안이 처음부터 이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임이 다시 확인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의 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 탄핵 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탄핵 소추 내용 중에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서 헌재가 전혀 판단이 없었던 것은 아쉽다 이런 평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번 판결에 뭐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위헌성이라던가 윤 대통령 측이 이제 주장했던 탄핵 소유 사유에서 이 내란죄를 철회한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헌재가 어떠한 판단도 내놓지 않은 점도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 탄핵 의결 종족수를 151석으로 이제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가 이 거대 야당에게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직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이제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은 경범죄도 다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의도적으로 어겨도 용서가 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가 돌아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통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한덕수 총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위헌 문제를 낳는 겁니다. 이번에도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문에서도 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은 위헌 위법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다만 탄핵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직에 복귀가 된 것인데 지금은 그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았던 그 3명을 보류했던 것에 더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지 않았습니까? 8대 0으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헌이다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상목 대행도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도 지금에 와서 또 임명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법리적으로 한다면은 탄핵의 정족수도 가능해서 또 한 번 탄핵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은 아마 정무적으로 민주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더라도 8명의 재판관이 저는 4월 18일 이전,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치면 3월 말이나
정말 늦더라도 4월 초까지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해서 저는 파면으로 저는 정리를 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한덕수 총리는 정치적인 책임은 이제 못 물었지만 예. 결국에는 직무유기라고 하는 형사사법적 책임을 저는 피하기 어렵다. 저는 형사적으로 전 처벌을 감수해야 될 것이다. 저렇게 이걸로는 봅니다.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뭐 직무유기는 너무나도 말씀이시고요. 명백하고요.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가 보죠. 네, 계엄 해제 직후 2차 계엄 언급한 윤. 네,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이죠. 네,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가 이제 지난해 12월 12일에 방첩사령부 간부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에서 방첩사 주요 간부들과 대화하던 이 단체 대화방을 삭제한 이유를 캐묻는 과정에서 관련된 진술이 나왔습니다. 이 진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12월 4일 새벽, 그러니까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국회의원부터 잡으라고 했는데 라고 이제 질책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이 인원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듭 고성을 지르면서 그건 핑계에 불과하다.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이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라고 이제 말한 사실이 이 대화방에 이제 공유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2차 계엄설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1월 23일에는 이제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또 비슷한 취지로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 얼마나 병력을 넣었느냐, 이제 1000명은 보냈어야지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를 했다 이런 사실도 전해진 바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도 나온 정황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고 하는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될 경우를 걱정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후 변론에서도 본인이 계엄을 선포할 거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식의 주장을 먼저 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친위 쿠데타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도 투명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보는 수준이 아니라 달 그 자체를 볼 정도로 아주 명확한 그 계엄에 대한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자를 대통령직에 복귀시킬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는 내란죄고요. 헌법적으로도 파면에 갈 수밖에 없는 불법 위헌 계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책임을 물어야 돼서 파면이 마땅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이 꼴이 됐는데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에 복귀시킨다? 국정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해외 정상들이 이 나라를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당연히 직에 복귀가 안 되는 것이고, 마지막 이유가 전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윤 대통령이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똑같은 이유로 계엄하지 않겠습니까? 절박하고 경고성으로 내지는 부정선거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본인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지금 탄핵에 대해서도 또 지금 야당이 나올 것이 명확하나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국정운영 못한다 이러면서 또 친위 쿠데타를 또 할 것이거든요. 이게 뻔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 지금 윤석열 탄핵이라는 것을 붙들어 안고 이렇게 오랜 시간 좌고우면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고 큰 결례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죠. 얼른 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세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경호처 구속영장 심사 불참한 검찰. 네, 이제 결과적으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죠. 네, 지난 이제 21일 밤에 나온 결과인데요. 검찰이 이제 경찰의 이 삼전 4기 끝에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 발부를 담당한 이 서부지법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퉈볼 요지가 있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다라고 보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이날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경호관 최고의 명예는 대통령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차장은 그러나 윤 대통령 체포 집행을 막는 과정에서 방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무기 사용을 지시를 했다 이런 의혹까지 이제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 자리에서는 경호 책임자로서 대통령님의 안전, 국가 원수의 안전만을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하나 이제 쟁점인 게 이 검사가 이 김 차장과 이강우 본부장의 영장 실질 심사에 불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이라도 앞서 사건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던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영장 심사에는 검찰이 참여를 해왔는데 이때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인 겁니다. 사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이 구속영장을 앞서서 또 세 차례나 반려를 하면서 도대체 구속 의지가 있는 거냐 하는 의심을 받아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제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관련 사설을 썼습니다. 왜 검찰이 유독 윤석열 내란 수사 앞에서만 멈추고 휘고 작아지는지 묻게 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이런 검찰이 제대로 기소를 유지할지도 의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먼저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게 힘들게 영장 청구가 들어갔죠. 예. 뭐 그 우여곡절은 뭐 영장심의위원회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검찰은 영장 치기 싫은데 어거지로 쳤다라고 봐도 무방할 네.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상 검찰의 그 태업하는 아주 그 이 수사를 회피하는 그 태도를 좀 지지해 주는 거 아니냐.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강도를 잡지 않고 도둑을 잡지 않은 경찰이 존재 의미가 있습니까? 범죄자를 영장 치지 않고 범죄자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검찰이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이 법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들이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이 영장 전담 판사의 그 내용도 범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다? 아니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들고 들어가서 영장 집행을 경호처의 확인을 가지고 저항한 건데 이걸 그 판사만 모릅니까? 그 판사만 안 봤습니까? 게다가 이게 지금 서부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안인데 또 그 영장 자체 방해를 받은 그 영장 자체도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에요. 아니 물론 법원이 뭐 관할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뭐 서부지법 영장 다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법원 스스로 그것도 자기가 관할하는 그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갖다가 경호처가 막은 건데 자존심도 없습니까?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 판사의 판단은 정말 이 판단을 저는 검증을 받아봐야 될 정도로 매우 어처구니가 없는 저는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검찰이 성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영장실질심사를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영장 청구를 검찰이 자기가 수사할 때는 직접 청구하니까 예. 당연히 들어가고 경찰이 청구해서 이제 경찰이 신청할 때 검찰이 이제 청구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많은데 그때는 사실 검사들이 잘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경찰 신청이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는 뭐 시간을 본인들이 쓰지 않는 뭐 혜태라든지 아니면 뭐 경찰 수사를 방해할 의도도 덜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중대 사건, 중요 사건일 때는 검사들이 안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보다 중요하지 않은 사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김성훈 차장과 이강호 본부장에 대해서 경찰이 신청했고 이렇게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겨우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여기에 검사들이 일괄해서 안 들어갔다? 이건 뭔가 검사들이 국민들을 향해서 뭔가 항의하는 듯한 국민을 향해서 싸우자고 덤벼드는 모습으로 전 읽혀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검사들은 검찰청을 유지하기가 아마 앞으로는 매우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번째 뉴스도 검찰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문영배 살해 예고 유튜버 풀어준 검찰. 네, 이건 또 무슨 일이죠? 네, 이 40대 유튜버 A씨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난 21일 이제 용산구 한 식당에서 욕설하고 빨갱이라고 하는 이제 욕설하면서 난동을 부리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특히 이분이 이제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들을 해왔는데요. 우리 윤카께서 이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 뭐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뭐 자살하겠다라던가 또 문영배 재판관을 향해서도 이제 뭐 살해 협박을 하는 그런 글을 올린 이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달 초에는 헌재 인근에서 또 시민과 마찰을 빚다가 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을 정도로 좀 요주의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서울 용산경찰서가 이 A씨에 대해서 업무방해,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이 영장 불청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 시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였는데요. 영장이 반려되면서 유 씨는 이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풀려나자마자 또 헌재 앞에서 방송을 열기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검사님께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복귀를 위해서 우리의 적들과 계속 싸우겠다 이렇게 밝혔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검찰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로 보여지고 저는 검찰의 이런 행태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데 더 참담한 건 뭔지 아십니까? 검사들이 한 2,000명에서 3,000명 사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검사가 내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안 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저는 검찰 조직이 이제는 자정작용이 끝났구나. 예. 저는 죽었구나. 더 이상 혈류가 돌지 않는 신체와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런 식의 검찰의 행태가 어느 한 개개인의 검사를 이제는 지적할 단계는 넘어섰고 검찰 조직 자체가 이제는 윤석열 시대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망가진 그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네, 도통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자, 빠르게 이제 신인규의 원샷 원킬 그래도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볼 건 봐야죠. 예.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이 지금 이 연금 개혁안 쉽게 말해서 여야가 18년 만에 합의 처리를 했고 모수개혁이라고 하는 상당 부분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개혁의 첫발을 이제 뗀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권 내지는 법여권의 주자들이 단체로 지금 이렇게 좀 항의를 하면서 거부권을 써달라 이런 요청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동아일보 사설을 보니까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이 세 분을 지목을 해가지고 그동안 뭐 했냐 상당히 좀 거세게 비판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오늘 뭐 아침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 좀 힘 합쳐서 뭐 연금 계약을 막아보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 이준석 의원에게 하나 묻고 싶은 게 지금 본인이 원하는 게 구조개혁이거든요. 그럼 모수개혁을 했으니까 구조개혁을 더 열심히 하면 되고 할 시간을 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구조개혁에 대해서 하자고는 말하면서 구조개혁의 내용도 빈약하고 그 신연금이라는 거는 KDI에서 내긴 했습니다만은 젊은 세대들이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 대안도 아닐지언정 구조개혁을 하자고 하면서 모수개혁이 됐으니까 난 구조개혁에 반대한다. 이거 논리적 정합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부를 위한 정치, 비토를 위한 정치만 지금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식의 세대 분열적 정치는 정말 지양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여권에서 아주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왜 이런 메시지 낸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 중에서도 이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내 밥그릇 뺏는다 생각하면 화가 나죠. 당연히 반대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부실 채권 뭐 부실어음이라는 식으로 이걸 젊은 세대들에게 강매하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짜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어떤 방향성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지금 외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안이라는 것도 너무나도 지금 이준석 의원이 내세우는 것들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저는 저런 식으로 비토로만 일관하는 정치는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특히나 이런 연금이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다룸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에 더 집중해야 될 때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광고하겠습니다. 무조건 써야 하는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렌탈, 의외로 매월 나가는 요금 부담스러우시죠? 여러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인터넷 비교원에서 준비했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 시에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에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무려 총 108만 원의 혜택을 3년마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이 타사보다 적다면 지원금 차액의 150%를 보장해드리는 비교원 보장제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현명하게 비교해 보십시오. 현금 사은품 혜택 원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55인치 삼성 TV도 준비되어 있고요. 시사인 유튜브 시청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가입하시면 현금 비밀 혜택도 추가로 드리고 있다니까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 바로 1670-2571로 상담받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럼 3월 24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박지원, 이성윤 의원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연하죠.